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공관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볼 내용은 입찰하고 계약입니다. 그래서 입찰과 계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설계 도서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시공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뭐 방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업체와 그 발주자 간에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사 계약을 어떤 형태의 그 공사 계약이 있는지, 그 공사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입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방식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자, 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업체한테 이제 그 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의 기회를 주는 게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체한테 참가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모든 업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은 회사가 또 최저가로 이렇게 하게 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뭐 모든 업체한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경쟁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뭐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뭐 200개, 100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과도한 경쟁이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면은 그 입찰 금액은 공사 금액은 낮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부적격 업체가 또 입찰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사의 품질이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공개 경쟁 입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 그런 공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항상 이렇게 입찰 공고가 떠요.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뭐 국가에서 이렇게 매주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공개 경쟁 입찰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적격 업체가 이제 그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적격 심사 제도라는 그런 제도들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입찰에 낙찰이 된 업체가 과연 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업체가 좀 안 됐다, 여기에 뭐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그 2등 업체 또는 3등 업체한테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낙찰이 되는 그런 제도이죠. 자,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에 대해서 봤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제한 경쟁 입찰도 사실 공개 경쟁 입찰에 한 뭐 일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할 때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역에서 제주도에서 있는 업체, 뭐 제주도 아무래도 공사하니까 제주도 안에 있는 업체만 뭐 입찰에 참가하지요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충청도에 있는 업체만 참가하세요 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제한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뭐 얼마 정도의 그 공사 실적이 있는지, 뭐 다리 공사를 해본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있는 그 공사를 해본 업체만 참가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의 그 도급 금액이 있는지,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한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형 보유 현황, 뭐 예를 들면은 뭐 특급기 조차 또는 뭐 건축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뭐 재무 상태나 뭐 신용 평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입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개 경쟁 입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공개 경쟁 입찰의 어떤 그런 단점인 이제 부적격 업체의 응찰을 어느 정도 막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지역적인 어떤 그런 안배나 지역적인 어떤 그런 뭐 참여 기회를 주게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제한 경쟁 입찰을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개성이라든가 공정성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지명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업체, 또는 일반 발주자랑 일반 개인 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업체에서는 보통 대부분 이제 지명 경쟁 입찰 제도를 사게 되죠. 자, 지명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말 그대로 몇 개 업체만을 지명을 해서 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건설회사, 일본 건설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다 공사하는 게 아니라 밑에 또 하도급 업체로 뭐 2군, 3군 업체한테 공사를 나눠서 주거나 분리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손발을 맞춰왔던 몇몇 업체만을 선정을 해서 보통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협력업체다 보니까 서로 그냥 일을 많이 예전에 해봤거나 같이 했던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체한테 참가하는 부여. 자, 이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사를 예전에 같이 해봤고 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양질의 쉬운 결과가 올 수 있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단합의 오류가 있죠. 그래서 요 지금 입찰에 참가하기로 한 네다섯 개 업체는 서로 잘 아는 회사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직원들 간에서는 교류도 있고, 또 이렇게 퇴사하고 입사하고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선후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대기업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협력업체로 또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이제 알거나 그런 관계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입찰을 할 때 이번 공사는 너네가 해라. 우리는 좀 금액을 세게 낼 테니까 이번엔 너네가. 대신에 다음번 공사는 우리가 좀 적절하게 낼 테니까 너희들은 좀 그보다 더 비싸게 금액을 써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단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합에 우려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특명입찰이죠. 이제 특명입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수혜계약을 해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법적으로 어떤 특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이제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 공사이거나 또는 공사하다가 예를 들면 또 골조 공사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사가 이렇게 좀 차질이 비어서 그 다음번에 꼭 이어서 공사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종속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났는데 추가적으로 사인이 없다든지 또는 경관 조명 같은 것들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부분만 또 추가해서 공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소규모면서 추가가 되거나 또는 종속을 하거나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특명입찰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자, 그 외에 몇 가지 입찰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부대 입찰이라는 게 있죠. 이제 부대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하도급 업체, 우리가 입찰할 때 하도급 업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사를 하나 따기 위해서 A라는 회사라고 합시다. A라는 회사가 공사를 입찰을 할 때 우리는 이 A라는 업체가 공사를 할 때 혼자 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도급 업체들이 있어요. 골조라든지 또는 기초, 조경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설비도 있고, 설비 안에는 또 기계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기타 이렇게 쭉 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업체들 중에 주요한 업체들이랑 같이 입찰 아예 참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 팀입니다. 우리의 어떤 하도급 업체 이렇게 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하도급 업체를 기어라.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미리 다 하도급 계열화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하도급 업체한테 금액을 우리가 이제 줄 때 또 공정하게 줄 확률이 많은데, 만약에 이런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입찰했을 경우 낙찰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그 이후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최저가의 그런 업체들을 막 고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품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한 강압적으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을 좀 낮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불공정 이제 거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좀 양질의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부대 입찰 제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능 입찰이 있습니다. 성능 입찰 같은 경우는 성능을 제시하는 입찰이에요. 우리가 이제 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우리 공사를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자, 설계 도서 말고 우리가 어떤 건물의 어떤 성능을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설계 성능만 제시하고 그 성능에 맞춘 어떤 설계라든지 또는 공법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입찰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한 그런 입찰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안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안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도서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자, 그 결과물이 그 안보다 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제시하고 그리고 단 제시할 때는 당연히 그 뭐 결과보다 조금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이면서도 공사비라든지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또 합리적이고 또 좀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합리적이고 뭔가 좀 진보적인 그런 그 공사를 통해 할 수 있다면 근데 금액도 낮춘다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서 하는 제시까지 해서 입찰할 수 있는 방식이 대안 입찰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부대 입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기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보통 같이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근데 성능 입찰, 대안 입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입찰 형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10분 됐나요? 11분 됐네요. 그래서 계속 합시다. 그래서 잠깐 더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잠깐 보면 부대 입찰까지 했죠. 입찰의 절차까지는 공사 계약이네요. 자, 입찰의 절차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입찰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절차 안에서 보면은 먼저 입찰 공고를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공개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조달청이라든가 커졌죠. 자, 우리 입찰 공고를 먼저 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회사를 우리가 시공할 때 이런 회사를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공고를 하게 되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공개 입찰 같은 경우는 뭐 조달청,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하기도 하죠. 이게 전자입찰을 통해서 어떤 입찰의 어떤 그런 과정을 좀 간소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는 뭐 그 외에 또 발주처의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발주처의 뭐 신문에 공고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공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뭐 지명경쟁일자 같은 경우는 뭐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잖아요. 이 업체한테 뭐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고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지명경쟁일자 같은 경우는 보통 공고를 어떻게 하냐면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하거나 팩스를 돌려서 이제 참가해 주세요. 뭐 다음 주 뭐 화요일날 뭐 공사에 대한 뭐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좀 담당자들은 뭐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서 뭐 한번 현장에 와서 직접 봅시다. 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공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입찰 공고는 보통은 이제 좀 광급 공사라든지 이런 좀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고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공고가 있고, 자, 공고를 내고 나면은, 자, 그래서 뭐 참가 신청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참가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같이 제출합니다. 뭐 그냥 회사의 어떤 그 입찰을 공고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뭐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그 입찰이 뭐 공개 경쟁 입찰이기도 있지만 또 제한 경쟁 입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종합건설 면허가 있다거나 또는 뭐 기술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보고, 또는 기타 어떤 자격사항이 있는 업체 안에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자격에 대한 어떤 서류들 같은 것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그래서 입찰에 참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걸러지게 되는 거죠. 뭐 공개 경쟁, 지명 경쟁 입찰하면서 이제 공개 경쟁 입찰 또는 제한 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들이 좀 줄어들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적결심사 서류라든지, 근데 지명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참가 신청을 그냥 무조건 하는 거죠. 5개 업체인데 다 무조건 들어가서 입찰에 무조건 참가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따로 이렇게 신청 같은 건 받지 않는다. 지명경쟁 입찰 제도는. 자, 그런 내용.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입찰 보증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일단 입찰에 참가를 해서
그 입찰한 업체가 어쨌든 어떤 금액을 써내가지고 낙찰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낙찰을 해서 그 낙찰된 업체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계약을 맺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낙찰된 그 업체가 보니까 뭐 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그 금액도 아주 낮게 써낸 거예요. 너무 낮게 써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사를 해봐야 뭐 많이 가져갈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갑자기 불현듯 뭐 우리가 공사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발주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입찰을 또 한 번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창 아무나 입찰하지 말라 이거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으면 공사를 해라. 만약에 공사를 못하겠다, 계약을 못하면 그 보증금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어떤 보증금을 내놓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 입찰에 그러니까 업체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고 나서 이 보증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뭐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입찰 참가자가 성실하게 의무 이행하라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찰이 참가해서 그 입찰 참가한 업체가 중에서 예를 들면 공개경쟁 입찰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겠죠. 워낙에 입찰 참가하는 업체가 많아요. 뭐 200개, 뭐 300개 되는 업체가 이제 참가했다고 칩시다. 자, 그 업체들이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서 우리 공사 금액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견적이나 내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서울대병원 안병동 하나 진다고 치면 그거 내역서 하나 만드는데 뭐 한 3명이서 한 일주일 정도 막 작업을 해야지만 그 내역서가 뭐 나요. 물론 평당으로 해서 넣어도 되지만 또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내역 작업을 상세 내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금액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작전을 짜서 보통 금액을 써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막 200개 업체가 다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또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참가 자격에 사전심사 PQ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그런 과정도 아예 하지 않게 아예 그냥 초반에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너네 업체, 참가 업체 중에서 너네들은 조금 요거에 좀 기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될 것 같으니 우리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번에 입찰에는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업체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좋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심사를 해서 일부 업체에만 입찰 참가를 부여하는 거라고 한다면 뭐 새롭게 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뭐 조건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 피켓에서 잘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할 수 있지만 그나마 200개 업체가 와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역 작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낙찰이 되면 더 억울하니까 아예 그냥 이 작업도 안 하면 사실 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입찰을 참가하는 업체가 좀 이렇게 제한을 해서 미리 좀 심사를 해서 아예 참가할 때 그거를 이제 제한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제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입찰의 절차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입찰 참가 등록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잘라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0개 정도 업체가 이제 입찰에 참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을 좀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바로 뭐 금액을 써내는 게 아니죠. 뭐 일단은 견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서울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뭐 분당 안병동 뭐 이거를 공사를 하는데 그거를 물론 그 설계 도서만 가지고도 뭐 그 견적을 낼 수 있겠지만 또 현장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예를 들면은 뭐 이쪽에 리모델링 신축이긴 신축이지만 이렇게 약간 증축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한쪽에서는 계속 의료 행위를 하면서 또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시간적이거나 어떤 뭐 이렇게 공사에 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현장 가서 한번 살펴봐야겠고
또 예를 들면 또 거기 같은 거 산을 뭐 깎아야 돼요. 뭐 산을 깎아놓으면은 산을 토목공사 같은 것들이 범위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군부대가 있건 뭐 어쨌든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현장마다 각각의 다른 어떤 그런 뭐 현장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그 견적을 낼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세요라고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현장에서 한번 현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장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설계도서에 나타날 수 없는 현장에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아까 지명 경쟁 입찰 한다고 했잖아요. 지명 경쟁 입찰을 하면은 5개 정도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오세요 하는데, 본사로 오세요라고 하지만 현장으로 바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현장 설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명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명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현설한다 그러면은 저기 업체에서 부르는구나, 입찰 공사하라고, 입찰 한번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줄여서 현설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 기업에 졸업을 하고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서 기업 간의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뭐 개인 발주처한테 또는 발주자한테 일을 받게 되면은 이제 현설에 많이 참가하게 될 거예요. 현장 설명의 준말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계속 보면, 자, 현지에서 보충 설명하는 게 현장 설명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현장 가서 봤더니 뭐 업무의 범위가 있었을 거예요. 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뭐 기존의 어떤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해야 된다. 뭐 뒤에 있는 산의 어떤 뭐 적용이라든가 뭐 오솔길 공사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뭐 특기 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단가 산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준을 뭐 제시할 수도 있고, 현장 상황 등을 이제 현장에서 설명하는 게 현장 설명입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에서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이제 계약서에도 그 우리 설계 공사 지침서뿐만 아니라 현장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효율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그게 문서화되면 그것도 그 현장 설명 그 설계 지침서의 공사 지침서의 어떤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설명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내용이 자체로서 또 계약할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만약에 현장 설명을 했을 때 뭐 도로까지 포장을 하는 것까지 뭐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못 듣고 나서 우리 도로 포장은 하지 않기로 돼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 현장 설명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다 회의록에 만들어 놓고 사인했다고 한다면, 기록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견적을 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자, 그런 게 이제 현장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현장 설명에 들어가서 이제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뭐라죠? 이제 열심히 견적을 냅니다. 이제 우리 공무팀에 이 견적팀이 있어요. 입찰팀. 견적팀에서 뭐 한 좀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견적팀 꽤 인원이 있죠. 뭐 그래서 견적팀에서 열심히 공사 견적을 도면이라든가 그런 뭐 현상 사항들을 보고 견적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사를 뭐 80억에 내겠다 라고 대표한테 보고했더니, 야, 이번 공사는 무조건 따야 돼. 그래서 75억에 쓰자. 어쨌든 나중에 내가 5억은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해보겠다. 뭐 설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어쨌든 75억에 딱 투찰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방문하거나 우편하거나 또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 간에서도 전자입찰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 참가를 신청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턴키라는 게 있어요. 우리 뒤에 보면 턴키라는 거 있는데 설계 시공 동시에 이제 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설계안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설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직원이라 한다면 설계랑 입찰 견적을 같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입찰을 참가했으면 이제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이제 개찰했다가 낙찰이 되면 최저가 입찰, 보통 최저가 입찰로 하는 경우가 뭐 일반적이죠. 또 너무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금액에 너무 최저가를 또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80% 이상 이하로 내려가는 업체는 탈락을 시켜서 부지공사라든가 이런 걸 좀 방지하는, 그냥 그런 경우에는 미리 그거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최저가 공사 금액으로 해서 이제 낙찰을 하게 되면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음 장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표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기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를 내고, 그러고 나면 공고를 보고 이제 참가 접수 신청을 해서 몇 개 업체들이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시공사는 이때 열심히 참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출하고 나면은 이제 언제 한 일주일 후에 있다가 어디 현장 가서 한번 봅시다.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설계 도서 그 전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자, 현장에서 한번 그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라고 해서 날짜를 잡아서 현장 설명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당연히 현장 설명에 참가를 하겠죠. 하고, 자, 현장에서 설명서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설계 도서를 확인해서 열심히 공사 예가를 작성을 합니다. 평당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뽑아야겠죠. 만약 턴키 같은 경우는 설계도 같이 해야 되니까 설계 시공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보통 금액 입찰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면 되겠지만, 설계가 같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입찰할 때 그 공사 규모라든지, 그 범위라든지 그런 것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금액이 결정이 되면, 자, 참가 신청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격심사, 아까 여기서 PQ는 여기 있었죠. PQ. 미리 이제 확인하는 거고, 또 적격심사라는 게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를 낙찰된 업체가 적격가 업체인지 한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맺으면 되고, 만약에 업체가 좀 아닌 것 같다는 경우에는 다시 그 2등, 3등 한 사람한테 계약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한 개 업체가 또 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공개 경쟁 입찰했는데 한 개만 들어왔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입찰이 되는 거예요. 입찰을 받아봤더니 참가 신청을,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입찰 참가했다고 신청한 업체가 30개가 있었는데, 30개 업체가 참가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나머지 21개 업체는 그냥 예가 종사 하다가 바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한 개 업체만 그냥 입찰을 한 거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자동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입찰 공고를 내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보고, 그 내용, 입찰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표로써 좀 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은 그것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똑같은 개념,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입찰과 보증 문제도 있었고, PQ 미리 잘라고, 미리 사전에 심사해가지고, 굳이 견적 같은 거 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업체를 초반에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정형 설계 견적하고 투철한 다음에 개찰을 나게 하고. 자, 지명경제차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입찰을 통지하죠. 팩스라든지 또는 전화 유선상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바로 현장 설명합니다. 바로 현장 설명하고, 본사에 가서 뭐 합니까? 현장에서 그냥 현장 바로 보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설계도서 열람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나머지 과정은 또 똑같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에 대한 내용과 입찰의 종류랑 입찰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입찰 끝나면 계약을 해야겠죠. 이제 계약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